교통약자들을 위해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 전남의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있는 저상버스도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 4급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이모 씨. 버스 승강장 진입부터 난관입니다. 좁은 인도와 승강장 기둥 사이를 넘어지지 않고 지나려면 늘 긴장합니다. 도로 쪽 시야는 가려져 버스가 오는 걸 확인할 수도, 휠체어를 탄 승객이 있다는 걸 기사에게 알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뒤편에서 버스가 오는지 살피다 다급해집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른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왔지만 이번엔 리프트가 승강장까지 닿지 않습니다. 장애인 승객을 기사가 미리 보지 못하면 늘 생기는 일. 후진했다 다시 리프트를 내려주는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짝 돼야 되는데 바짝 돼도 이게 차 길이가 있으니까 안 맞아요. 사실 이 씨는 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출근 2시간 전에 집을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사님들도 더 바쁘겠죠. 그러면 단차 타고 가시라고 그러고 쟤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전남은 오는 2018년까지 저상버스를 200여 대로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장애인 이용자들은 버스 타기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차 바닥이 낮고 문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거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 정현성 씨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기다립니다. 인도에서 바로 버스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차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뒤 도착한 저상버스. 휠체어가 버스에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가 내려오지만 장애인 혼자서 오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큽니다. 저상버스가 아예 운행되지 않는 노선도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면서 이용 안 하셨어요? 예, 많이 불편해요. 무엇보다도 휠체어가 버스에 오르내리는 2, 3분 동안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는 일이 힘듭니다. 승객 여러분이 좀 불편하다, 장애인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겪는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빨리 개선이 돼서.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저상버스지만 장애인 가운데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갈 때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갈 때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거의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다. 전라북도는 오는 2016년까지 현재 72대인 저상버스를 240여 대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우리나라는 KTX 또 고속버스 같은 교통망이 비교적 잘 발달돼 있죠.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교통이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권란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2명이 지방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표를 끊으려는데 매표원이 거절합니다. 버스업체에 물어봐도 탑승 불가란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런 휠체어 말고 저 위치면은 태워드리잖아요. 휠체어를 놓을 공간이 안 되니까. 국내 고속버스 업체 8곳에서 버스 2,000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단 한 대에도 장애인석은 없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고속버스에 장애인석을 만들기 위한 예산안을 복지부가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16일 장애인들이 지방에 다닐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 남양주시를 갔는데 콜택시가 너무 안 잡혀가지고 버스라도 있으면 그거 타고 서울까지 왔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유일한 시외 교통수단이었던 기차도 최근 들어 이용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철도공사가 최근 길이가 1.4m 이상인 전동 스쿠터는 태울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는 괜찮지만 이동식 리프트보다 더 큰 전동 스쿠터는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바꾸라니까 그것도 돈이고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 애로점이 많아요. 그것도 이렇게 다니는데. 비장애인을 위해선 누워갈 수 있는 고급형 고속버스까지 도입하기로 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그럼 그냥 찍히는 거야? 장애인들은 밖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특히 먼 거리를 오갈 때 교통수단이 절실한데요. 현실은 법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는 아침 무렵에 가장 바쁩니다. 네, 현재 예약 후 2시 30분이 가장 빠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현행법은 오는 2016년까지 1, 2급 장애인 200명에 콜택시 한 대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도내 장애인 콜택시는 보성, 영암, 영광, 신안에는 한 대도 없는 등 아직 법적 기준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오는 2016년까지인 의무 구입 목표 시기도 늦춰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8년까지 153대 의무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또 우리 도내 장애인 단체하고도 이미 18년까지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현실적으로 생계형 활동이 많은 3급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도 도와줄 것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급 장애인분들 아니냐. 근데 왜 차를 못 타게 하냐.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 콜 서비스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 근처 전남복지재단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사회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오는 9월 초부터 이곳에서 장애인 콜택시 통합 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다른 시군을 갈 때 시외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저상버스가 없어서인데 이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가 전남 전역을 움직일 수 있도록 했지만 사후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이 문제를 김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남 광역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시군마다 제각각, 시군 경계 안에서만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한 건 지난해 10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시군 경계 구분 없이 전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시군 조례가 손질되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시군 조례는 여전히 경계로부터 3km 이내 등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군을 갈 수 없는 지금 체제이기 때문에 요수에서 사시는 장애인이 목포를 요수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오시기는 할 수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시군 권역 아니라도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고 평일 오후 6시가 넘으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30분에서 많게는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남도는 대부분의 장애인 콜택시가 시군 간 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실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행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조해서 전남 22개 시군에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77대. 법적 기준의 절반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4곳은 한 대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침 7시 호출을 받은 장애인 콜택시가 바쁘게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매일 24시간 5만 장애인 고객에 발휘되어 온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8년간 동결되어 온 이용요금을 조정하였는데요. 지난 9월 5일 오전 7시부터 새롭게 조정된 택시요금이 단거리 이용자분들의 빠른 배차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난 8년간 동결되어 온 현행 요금 체계를 단거리 요금은 인하하고 장거리 요금은 소폭 인상하여 실수요자인 단거리 이용 시민의 대기시간 지연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정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은 5km 이내 거리에서는 현행 1,500원의 이용요금과 동일하지만 5km에서 10km 이내에선 현행 300원의 이용요금이 280원으로 20원 인하되고 10km 이상의 장거리인 경우 현행 35원에서 7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요금제로 인해서 이게 원활하게 배차가 안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 더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난다면 더 배차 같은 거 잘 될 수 있게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좀 더 그쪽에 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설관리공단 콜택시에 가입된 1, 2급 중증 장애인 이용자만도 5만여 명. 해마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에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437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따라서 이번 요금 조정과 더불어 장애인 콜택시에 바라는 점도 많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배차가 되지 않으면은 제가 한 5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콜택시로서의 이제 가치가 과연 있는지. 전동 의자가 있는 차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앞으로 그런 차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전동 의자가 있는 차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타고 타고 내리고 할 때 잘 봐주셔야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자칫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요금 부담이 아닌 장거리 이용자의 나눔과 배려를 통해 좀 더 빠르고 편리한 서울 시민의 발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TBS 시민 리포터 김조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3년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수가 턱없이 모자라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대현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이원석 씨. 일주일에 한두 번 금천구에서 종로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 시간에 맞춰서 택시가 오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몇 시에 지금 콜택시 예약하신 거지? 어제 저녁 6시에 했지요. 아마 금천구에 차가 더 있으면은 금천구에서 차가 올 수도 있겠죠. 저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나를 태워줄 차는 없는 거지. 콜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지체장애 1, 2급으로 금천구에만 2,100여 명. 그에 반해 배치된 차량은 7대에 불과합니다. 차량 수가 적다 보니 그만큼 택시 도착 시간도 늦어지고 있는 것. 예약을 해도 제 시간보다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가량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사실상 콜택시란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콜택시 기사들도 이러한 사정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실제로 금천구에 사는 사람이 장애인 가족이 자기 아들을 치료를 자꾸 다녀야 되는데 콜택시가 너무 연결 안 되니까 그냥 딴 데 이사 가버리더라고요. 이에 대해 콜택시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측은 9대에서 7대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들 나름대로의 이제 사정이 있어서 협조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요구하는 대수보다 이제 그 사정에 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조금 협의해서 대수를 좀 줄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 차고지가 부족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기다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NN 뉴스 김대영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다른 시군을 갈 때 시외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저상버스가 없어서인데 이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가 전남 전역을 움직일 수 있도록 했지만 사후 관리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이 문제를 김진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남 광역 이동지원센터입니다. 시군마다 제각각, 시군 경계 안에서만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를 통합한 건 지난해 10월.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시군 경계 구분 없이 전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시군 조례가 손질되지 않아 무용지물입니다. 시군 조례는 여전히 경계로부터 3km 이내 등 특별 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군을 갈 수 없는 지금 체제이기 때문에 요수에서 사시는 장애인이 목포를 요수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오시기는 할 수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시군 권역 아니라도 24시간 운영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고 평일 오후 6시가 넘으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30분에서 많게는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남도는 대부분의 장애인 콜택시가 시군 간 이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실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운행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은 시행 초기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군과 협조해서 전남 22개 시군에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77대. 법적 기준의 절반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4곳은 한 대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당진시가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익 제공을 위해 사업비 8천만 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 10호 차량과 11호 차량 2대를 추가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호차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달리 휠체어 2대가 동시에 승차할 수 있도록 제작돼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대에 집중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은 1.5km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며 이후 운행거리에 대해서는 1km당 300원씩 추가되고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에 추가로 도입한 2대를 포함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1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는 당진에 주소를 둔 1,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을 해야만 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과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3,900 얼마인데? 그렇지요, 그렇지. 4,100. 당진시는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수는 28,821명이었고 운행 횟수는 18,599회에 달할 정도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분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 됐다며 앞으로 운행 시간을 일요일까지 확대해 교통약자 시민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출범한 광주 희망콜이 운행 1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렴한 요금과 편리함 때문에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양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사는 이은정 씨. 지체 1급 장애인인 은정 씨는 광주 희망콜을 이용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항상 희망콜을 부릅니다.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희망콜을 이용한 뒤부터는 금전적인 부담을 훨씬 들었습니다. 이게 생기면서 엄청 또 저한테 보탬이 되고 위안이 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예. 지난해 출범한 광주 희망콜은 운행 1년을 맞이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회원제인 희망쿨은 사전 예약제로 운행하면서 1년 동안 11,000건, 하루 평균 70명이 이용했습니다. 관내와 수도권 전역 병원을 다니는 희망쿨은 교통약자들에겐 천사나 다름없습니다. 운행은 가깝게는 이제 성남부터 이제 수도권 일대 인천까지 가는데요. 제일 보람되게 또 먼 거리를 가시는 이동편이 없는데 저희 차로 이동하셔서 가셔가지고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왔다고 이렇게 인사를 전해주실 때가 참 보람됩니다. 광주 희망쿨의 최대 강점은 저렴한 요금입니다. 10km 기본요금 1,200원에 5km 추가 시 1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요금을 인하하고 희망콜 출범 당시 9대였던 콜택시를 추가로 5대 정차했습니다. 이용자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 서비스 교육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 발휘되고 있는 광주 희망콜은 편리한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 아침 시간에 교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비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을 느낀 이화인들 많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이 지하철역 계단 아래까지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대 지하철역에서 출발하는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본교의 셔틀버스는 이대 전철역 노선과 경복궁 전철역 노선 두 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대 전철역 노선은 2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경복궁 전철역 노선의 배차 간격은 30분입니다. 개수도 너무 적고 그리고 배차 시간도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한 번에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저기 이대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완전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고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커피 엎지른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고. 셔틀버스의 확대 운행은 10시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10시 이전에 몰려있어 학생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 2교시에 수업이 많이 있는데 배차 간격이 20분이라 굉장히 불편하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10분 간격으로 배차돼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본교 총학생회는 셔틀버스 노선 확대와 배차 간격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정문에 설치된 자유 게시판을 통해 셔틀버스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을 먼저 수합을 하고 학우들한테 스쿨버스 관련한 개선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선안을 가지고 학생처에 먼저 공문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개선 관련해서 정식으로 협의회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는 9월 29일 거리 수업의 날 셔틀버스 개선 문제를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EUBS 고현정입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가 셔틀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셔틀버스는 지난 19일부터 수원 지역을 대상으로 임시 운행되고 있는데요. 인천과 수원 중 학생들의 운행 지역 투표 결과와 임시 운행인 만큼 거리가 더 먼 곳이 지정 기준입니다. 수원 내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의 표를 받은 건 B노선이었는데요. A노선도 추가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역에서 출발해 영통역을 거쳐 학교에 도착하는 노선과 수원역에서 출발해 망포역을 거쳐 학교에 도착하는 노선입니다. 어떻게 운행되는지 궁금해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영통역 1번 출구 앞입니다. 셔틀버스의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이 모여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 것인지 생각보다 탑승하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쾌적한 환경이어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7시 40분, 도착 시간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일반 좌석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축된 시간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원
수원 지역에서 오려면 통학버스 말고 일반 버스를 사용하면 오래 걸리니까 보통 아침 수업을 수강 신청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통학버스 타니까 일찍 도착해서 만약에 홍보만 잘 되면 많이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한 셔틀버스 시범운행이 더욱 활발해지며 앞으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정규 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DBS 뉴스 오지수입니다. 무더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맞이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으로 등교를 한 학생들의 수가 지난 1학기보다 많아 보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교내를 운행하던 셔틀버스 노선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대학교 총무처에서 8월 29일부터 셔틀버스의 노선이 바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까지 셔틀버스 노선 중엔 남문에서 출발해 제2공학관, 과학원, 광복관, 외솔관을 지나 무학학사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9일부터 출발지가 백양누리에 위치한 교통광장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대학교 총무처 총무팀 김현중 씨는 지난 1학기부터 서문, 과학원 방향의 보행자 안전 문제로 인해 논의된 사항이고 서측도로에 위치한 주차장을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조금 더 쾌적한 캠퍼스를 구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노선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이 셔틀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 신촌 캠퍼스를 다니고 있는 학생 중 기숙사 수용인원을 제외한 2만여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정문 혹은 남문을 통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문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가 사라지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건물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와 이제 서울시청 계약 사항 때문에 현재는 정문에서 백양누리로 내려가는 출입구를 셔틀버스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과 부분에 대한 걸린 계약 사항을 조금 수정해서 학생들의 필요성도 많이 더 부각시키고 안전을 위해 바뀐 셔틀버스 노선. 하지만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 방안이 기다려집니다. YBS 뉴스 오세빈입니다. 우리 이화인들 이동 시간을 아끼기 위해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버스 좌석보다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서서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인원 초과로 인한 입석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서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셔틀버스에 학생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통로를 넘어서 탑승구 계단 위까지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버스 좌석은 29석이지만 탑승하고자 하는 학생은 40여 명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교내 셔틀버스는 현재 입석으로 인한 사고 우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서 가야 될 때도 많고, 근데 거기다가 버스 손잡이도 없어가지고 많이 흔들리고 또 치다 보니까 넘어질 위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일정이 바쁘고 수업을 빨리 가야 되니까 셔틀버스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게 좀. 타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역시 본교와 마찬가지로 입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학내버스 안에선 입석을 금지하고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무는 것은 물론 사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입석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학내 셔틀버스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의 지원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전교육 늘 하고 있죠. 지금 지난주 5일에 걸쳐서 새로운 셔틀버스에도 이제 손잡이 봉을 달았거든요.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건 가까운 거리는 사실은 셔틀버스를 굳이 타지 않아도 된다면 걸어가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본교 총무처는 배차 시간을 20분에서 15분으로 줄이는 등 더 많은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BS 서연아입니다.
네, 인터넷 속 화제 뉴스 만나보시죠. 뉴스 큐클릭입니다. 앞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치과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반면에 장애인 콜택시는 수년째 같은 문제점을 되풀이하며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에는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수두룩합니다. 승차 거부 사례가 6년간 1000건도 넘고요. 또 휠체어를 탄 사람은 차에 내리고 탈 때 기사가 도와줘야 하는데 나몰라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휠체어를 고정하지 않거나 아예 뒷문을 열고 출발하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민원에 서울시설공단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운전원에게 안전운행과 친절응대를 교육하겠다며 사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단의 입장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적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는 종사자들이 많은데 일부 고객들이 지나친 민원을 제기해 상처받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 아직은 많아 보이는군요. 자, 이종격투기 선수인 최홍만 씨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하며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이번에는 억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홍만 씨는 지난 2013년 지인에게 1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그러자 최홍만 씨는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몇 주 전에 약속을 마친 상태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최홍만 씨를 둘러싼 진실 공방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죠. 자, 뉴스큐 클릭 마지막은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소식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채점표가 논란입니다. 자, 먼저 결선 채점표 보시죠. 17명의 심사위원 대부분은 조성진 씨에게 10점 만점에 10점이나 9점을 줬는데요. 그중에서 1점이 눈에 띕니다. 결선에서 조성진 씨에게 최저점을 준 이 심사위원, 본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 여부를 묻는 평가에서 17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안 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조성진 씨에게 유난히 싸늘했던 이 심사위원은 프랑스 피아니스트 필리프 앙트르몽입니다. 오페라 지휘자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음악 집안에서 자란 그는 조성진 씨의 파리음악원 대선배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조성진 씨에게 낮은 평가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연주를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연주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조성진 씨의 파리음악원 스승과 앙트르몽의 불화설이 나돌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승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진 씨는 2위인 캐나다의 샤를 리차드 아물랭을 5점 차로 제치고 당당히 우승했습니다. 세계 무대를 평정한 조성진 씨는 국내 음반계 정상에도 우뚝 섰습니다. 발매 예정인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시랑 앨범이 음반 차트 1위에 오르며 아이유 같은 아이돌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를 홀린 조성진 씨에게 1점을 준 심사위원, 과연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골적인 인종차별인 듯 항의하면 안 될까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또 김연아 선수도 차별당하더니 다들 왜 이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 조성진 씨 대단하네요. 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점수에도 세계 음악계를 울린 조성진 씨의 연주,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큐 클릭이었습니다. 트리바고에선 수백 개의 호텔 네, 장애인들에게는 물론 여행도 쉽지 않습니다. 곳곳에 이동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또 장애인을 배려하는 여행 상품도 없어 불편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임상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여행을 가고는 싶지만 너무 불편해 힘들다. 많은 장애인들이 여행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김훈 씨는 작년 강릉을 여행하다 낭패를 봤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나왔는데 점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숙소에 어떤 편의시설이 돼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물품을 어디서 파는지, 그걸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방문 앞에서 있다가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뿐이죠.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장애인들 10명 중 9명이
국내외 여행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경험은 국내가 73%, 해외는 16%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90% 정도는 여행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국내 여행에서는 이동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불편했고 여행 상품 부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비싼 여행 비용이 가장 큰 불편 원인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여행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여행사도 장애인 대상 전용 상품들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여행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에 들어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오늘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내 장애인 70%가 매일 외출하고 이 중 40%가 외출 시 불편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은 훨씬 더 취약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체장애 1급 구인순 씨의 외출에 취재팀이 동행해봤습니다. 집을 나서자 가파른 언덕길과 마주칩니다. 좁은 인도도 문제지만 한 걸음 떼기가 무섭게 움푹 파이고 보도블럭이 뒤틀려 있어 속도를 거의 내지 못합니다. 기다리기를 5분째 차를 피해 가까스로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이번엔 높은 턱에 막혀 인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2007년부터 보도턱 높이를 2cm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겁니다. 올라가기도 고바이, 내려오면은 내려온 대로 고바이. 너무 힘드니까 그 눈이 올 때는 정말 엄두를 못 내요. 시민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이 턱과 계단으로 진입이 어렵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 장애인 자력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열림 닫힘이 있어서 다 열리는데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병원은 더 심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입구는 대기 중인 택시들로 가로막혀 무용지물인데다 휠체어로 이동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상단에 덮인 대형 철제 차단막 사이로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환풍구 철제 덮개의 간격이 넓다 보니 이렇듯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매년 늘어 매일 외출한다는 장애인은 70% 정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경상북도의 경우 전국 최하위인 5.5% 수준. 이마저도 안동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라 지역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차체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김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 너무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얼마나 위험한 공간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무감각해지기 쉬운데요.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한 남성. 목줄을 한 애완견이 미처 타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문이 닫혀버립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자 애완견은 그대로 딸려가 허공으로 뜹니다. 엘리베이터가 두께가 얇은 목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5mm까지는 감지가 가능하나 애완견 줄이라든지 줄넘기 줄, 특히 학생들 가방 끈 같은 경우 두께가 얇은 경우에 끈 같은 경우는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아이들의 손이 끼는 사고도 많습니다. 어린아이 손 모양의 모형을 엘리베이터 문에 대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문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잡아당기지 말고 지지대 등을 이용해 문과 문틀 사이를 최대한 벌리고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지하철역,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자 문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문이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도어슈라는 장치가 있지만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장치가 빠져버려 밀리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히게 되면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탈출하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열린 문 틈으로 떨어져 추락사할 수 있고 문틈에 끼이는 등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는 지난 10년간 300여 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전동차 타실 때 상황이 어렵더라도 발 디딜 부분은 꼭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한 해 6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잡한 퇴근 시간 전동차에서 떠밀린 회사원 최모 씨는 승강장 틈에 발을 헛디뎠다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열차 출발 전 겨우 몸을 빼냈지만 다리 전체에 멍이 들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를 못 보고서는 그냥 문이 닫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이처럼 승강장 틈으로 발이 빠지는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320여 건, 한 해 평균 65건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승강장이 곡선으로 휘어져 전동차와의 간격이 넓어지는 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간격이 10cm가 넘는 곳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의 폭을 재봤더니 제 10cm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들이 붐빌 때 몸이 떠밀리다 보면 발이 이 같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 운영 역사 120곳 가운데 간격이 10cm를 넘는 역은 83%에 이르고 최고 간격이 20cm에 이르는 역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가 틈에 걸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기준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BS 뉴스 유지양입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입니다. 승객이 열차에 몸을 던지듯 탑승합니다. 일명 지하철 다이빙입니다. 일부는 다른 승객에 튕겨나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멈춰섭니다. 승객들이 몸을 밀어붙이듯 열차에 올라탑니다. 이 과정에서 가방이나 몸이 끼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리한 승차를 감행하기 일쑤입니다. 출근길에 이제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서 타야 되고 그럴 때 급하게 뛰다가 이렇게 다치는 순간에 딱 그 찰나에 들어가면 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기관사의 안내 방송은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승객들의 무리한 승차가 출입문 고장이나 운행 지연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열차 정차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평상시 열차가 열리고 닫히기까지는 14에서 17초. 그런데 승객이 꼬리를 물고 탈 때는 40초가 걸립니다. 2배 이상 지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운행 지연이나 사고 발생의 책임은 철도 운용사가 떠안기 십상이어서 결국 문제의 해결책도 스스로 꺼내야 할 상황.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4호선 과천역에서 70대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가방이 낀 채로 끌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측에 6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승객의 위험한 승차를 막을 통제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방에 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탄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요즘에 여기 이제 4호선도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서울 시내 지하철 출입문에 사람이 낀 사고는 2010년부터 5년간 총 1,400여 건. 시민들의 안전 불감 속에 위험천만한 승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또 멈춰섰습니다. 고장으로 멈춰선 열차를 끌어가려고 온 열차까지 멈춰서면서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인천과 천안으로 향하는 전철 운행도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인천의 열차가 신천역에서 차량 고장을 인하여 현재 개찰구는 진입 통제라는 말이 적힌 줄이 쳐진 채 막혀 있습니다. 개찰구로 들어가려는 승객은 역 관계자가 막아섭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전동차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건 오후 1시 40분쯤.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인천행 플랫폼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2시간 뒤에는 견인 열차마저 고장을 일으키면서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 운행은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시청역에선 그 구원 간 열차에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던 거예요. 구원 간 열차에? 네, 구원을 한 열차에 제동장치. 잇따른 고장 사태로 지하철 운행이 오후 내내 사실상 마비되면서 발이 묶인 시민들은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1호선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2호선을 해가지고 신도림에서 환상에서 부천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너무 시민으로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오후 6시쯤 재개됐지만 운행 중단에 따른 차질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영화 어벤져스2 촬영으로 일부 도로교통이 통제된 데다 지하철마저 고장으로 마비되면서 나들이 나선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달리는 전동차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해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4호선 열차는 또다시 고장으로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1호선 청량이행 열차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서울역 인근에서부터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자들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180cm의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승객들은 다음 정거장인 시청역에서부터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남성은 종강역에서 잠시 하차했다가 다시 다음 열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작업 등을 통해 조금 전인 오전 9시 49분쯤 이 남성을 1호선 서울역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노숙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10분쯤에는 오이도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미아역에서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근길 열차 운행이 3분에서 5분가량 지연돼 승객 1,9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기관사가 차량 이상을 감지하고 열차를 세웠으며 고장 확인 뒤 안내방송을 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열차를 경기도 시흥 차량사업소로 보내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 4호선 고장은 지난 6일과 19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